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 사업비 관리 사용 정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백인중 회계사입니다. 예, 목차는 관련 규정, 사업비 산정, 사업비 관리 및 사용, 협약 변경, 사업비 정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비를 사용하시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7개 부속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 규정은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중요한 규정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이하는 정산 지침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관리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수행 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보고 지침, 이 세 가지 규정을 위주로 앞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정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역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관련 규정, 위에 말씀드린 규정과 7개 부속 지침에 따라서 부합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비 산정입니다. 사업비 산정 기준은 정산지침 제3조에 있습니다. 정산지침 제3조에서 사업비의 비목별 편성은 별표 1에 따라서 비세목 내역별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사업 특성에 맞게 별표 1의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민간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 사업비 산정 가능한 비목 세목은 인건비의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그리고 운영비의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일반 용역비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여비 비목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비목에 사업추진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비목에 일반 연구비. 이 항목만 저희는 사업비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업비 산정한 내역으로만 집행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이고요. 사업비 관리는 규정 제23조에 있습니다. 기금 지원금의 관리라는 것으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 법인 자금과 틀리게 조금 저희 사업비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 계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관리지침 제14조에서 사업비 관리로 써 있는데 협약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체의 수익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기관 명의의 보통 예금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집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 내역을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빙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까지 관련 집행 증빙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업비 사용 부분입니다. 관리지침 제15조에 사업비 사용으로 해서 내역이 있고요. 그 내역을 보시면 협약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수행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좌를 말씀드렸는데 개설된 계좌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 형태로만 집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약일에서 사업비 카드 발급 이전까지는 법인카드와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시지만 사업비 카드 발급 이후에는 사업비 카드로만 집행하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로는 사업비 카드 발급 이후에는 법인카드도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비 카드와 계좌이체로 방법으로만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카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협약 기간 중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약 기간 내에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협약 체결일 전에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약 기간은
그 1년차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 2년차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저희 지금 일정으로 보건대 협약 체결일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3월 1일에서 4월 초, 2월 1일에서 4월 초까지 그 사업 관련해서 집행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협약 체결일 이전 사용한 사업비는 소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일 1년차 같은 경우 3월 1일 이후에 사용하신 분도 그 사업비로 가능하시고요. 2년차도 2월 1일 이후에 사업비 사용 부분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시 주의사항 제일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오류 등으로 어쨌든 사업비 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유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비로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유용이 아닌 것이고요. 그게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유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통장에서 어느 이체를 하시거나 사업비 카드를 쓰실 경우에는 항상 이 내역이 저희 사업인지 사업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사용은 절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다출금을 했다가 차익 입금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관련 그 규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경고 조치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는 오류 등으로 심지어 오류로라도 사업비 통장에서 나가는 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 사업비 통장에서 인출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 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협약 변경입니다. 관리지침 제11조의 협약 등의 변경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11월 30일 종료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가능하고요. 모든 협약 변경, 그러니까 밑에 이제 승인사항이 있고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사항의 경우는 상위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통보사항은 저희 상위 기관에 통보하시면 이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승인사항 8개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승인사항인지 어떤 게 통보사항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협약 변경은 하시기 전에 무조건 상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상위기관에서 안내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모든 협약 변경은 상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종료 이전에 10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10월 말에 바로 한다고 해서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전에 한 10월 중순 이전까지 상위기관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사항으로는 사업 수행기간 또는 사업 책임자의 변경, 최종 목표의 변경, 또는 기금사업비 중 비목관 변경, 또는 운영비나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이 할 때, 아니면 총액이 변경될 때, 아니면 관리계좌가 변경이 될 때, 그리고 인건비 여비는 세목관 변경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여비를 그 사업비 산정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8번도 있습니다. 요 8개 승인사항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상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업비 정산 관련한 내역입니다. 사업비 정산에서 규정 제32조에 수행상황 보고를 해서 정산보고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지침 또 제5조에서도 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산을 위한 비목별 집행내 및 증빙자료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셔서 검토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는 그 상위기관에서 보완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정산기관에서도 보완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지체 없이 보완하셔갖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네, 사업비 정산, 정산지침 제4조에 이제 사업비 집행 실적 제출이 있습니다. 사용 실적에 대한 정산을 위해서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2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정산 보고서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정산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지침 제5조에서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인건비 정산 서류, 인건비 이해 정산 서류가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정산은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비 사용 내역은 불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산지침 제7조에 사업비 불인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을 숙지하셔야만이 저희가 사용하실 때 올바른 내역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나 사업비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저희 사업비 사용은 계좌이체와 사업비 카드로만 사용을 하도록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 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 그러니까 사업비 카드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업비 카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개인카드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허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카드는 일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카드는 쓰시면 안 되고요. 법인카드로만 사업비 카드 발급 전에 법인카드로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 카드를 지연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교부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내역을 몰랐다거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명심하셔서 꼭 사업비 교부를 받으시면 바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자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 원인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재화가 사업기간 종료 전에 입고되거나 용역이 다 제공이 되었거나 서비스가 다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용도 또는 목적의 사용.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당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불인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불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약 변경을 할 때 승인 사항이라고 해서 사전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사전 승인이나 동의 허락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동의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신 경우에는 항상 상위기관과 협의하셔서 이거를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협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에 지출, 아까 4번에 나온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폐지 이외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만 집행을 하셔야지 불인정 내역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산지침 별표 3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공통사항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 간의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자 간에는 가능하시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는 사업비를 집행하시지 마시고요. 이 밑에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간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예, 이 부분은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 관련해서는 그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 이런 부분들 요 위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사업비로는 집행을 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가끔 보면 영수증에 수울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예, 불인정이 되고 있고요. 심야 시간에 사용하시는 것도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야 시간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 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비 규정에서 그 출장을 가시면 뭐 10만 원에 만약에 그 여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5만 원은 그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인정이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금액은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비를 좀 사용을 하시는데 마케팅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의 사업, 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전반 마케팅비로 쓰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지침 별표 2에서 정산시 제출하는 서류와 별표 3에서 사업비 불인정하는 기준을 이제 비목, 세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비목에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세목인데 인건비가 저희 소프트웨어 고동정 클럽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60%까지 인건비를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업비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인건비로 사용을 하시는 그 인건비는 보수와 상용임금, 일용임금이라는 세목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정직원, 뭐 상용임금 같은 경우는 계약직, 일용임금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계약직, 일반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은 그 인건비를 전체 사업비의 60%, 그러니까 그 예비 고성장 같은 경우는 1억이기 때문에 6천만 원까지 산정을 하실 수 있고 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3억에서 60%니까 1억 8천까지 인건비로 산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6천이나 1억 8천의 50% 이상은 어쨌든 신규 참여 연구원에게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및 집행 비율은 전체 인건비 산정 및 집행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 다른 사업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그 회사 입장에서는 거액을 그 반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뭐 정말 그 정산하실 때 이걸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 및 집행 비율은 전체 인건비의
산정 및 집행액의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예비고동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6천만 원을 인건비로 산정을 하셨으면 신규 인력의 인건비는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무연구원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그 임직원분들이 신규 참여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에 처음, 저희 기존 직원이었는데 처음 참여한 분이 신규 참여 연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신규 참여 연구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분이 신규 참여 연구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판단은 뭘로 하느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가입자 명부를 상실 포함해서 아니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뽑으시면 그 퇴직하신 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고동장 클럽을 위해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는 기업은 항상 상실을 포함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상실 포함을 안 내심으로 인해서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신규 참여 연구원인지 아닌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상실 포함으로 해서 항상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여율 관련해서 또 특히 10% 이상 모든 참여 연구원들이 10% 이상 되도록 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 책임자는 30%, 실무 책임자는 60% 이상 참여율이 돼야 하고요. 만약에 총괄 및 실무를 겸하실 때는 60%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의 정말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정산시 제출하는 서류는 참여 인력 현황표, 저희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인력 현황표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인력 현황표를 월별로 얼마씩 지급을 했다라는 표를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월별 급여 대장,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 최종적으로 참여 인력에 기속되는 이체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저희 급여 같은 경우는 사업비 통장에서 저희 법인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 법인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인력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명이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기속자에게 가는 이체 증명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일단 사업비 통장에서 법인으로 보내신 거, 그 다음에 법인에서 저희 참여연구원에게 보내신 계좌이체 증명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뭐 불인정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4대 보험 기준 기간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구원이 아닌 분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4대 보험 기준 기간 소속 이해,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분에게 이렇게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을 지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뭐 연구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개인별 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율 100%는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초과하는 지급한 인건비 해당 금액은 불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력의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금액. 가끔 참여 인력의 계좌가 여러 가지 사유로 법적인 사유로서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꼭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신 것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 불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운영비의 일반 수령비입니다.
이 제출 서류에서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내부 결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내용 및 예산 등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출 결의서겠죠.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전표나 뭐 거래 명세서를 첨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수령비에서는 가끔 저희 사업이 마케팅 및 홍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및 홍보 관련 비용을 회사 직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홍보 티를 한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회사 직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마케팅 및 홍보 비용은 외부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나 참여연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좀 불인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 수령비에서는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 그러니까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본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물 기념품을 구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또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해서 설문조사 답례품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선물 기념품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저희가 회의했는데 외부 손님에게 뭘 주겠다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니까 세미나나 어떤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 어떤 답례품, 설문조사 답례품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금액도 좀 작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자문료에서 약간 유념하셔야 될 거는 회의 참석 사례비, 뭐 안건 검토비, 자문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분에게 월급처럼 급여처럼 월별로 뭐 200만 원씩 해서 쭉 뭐 10달, 뭐 11달 그렇게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문 내용 등이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부분은 불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한 명의 전문가분에게 어떤 저희 사업비 특정 금액을 몰아서 주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비목에 공공예금 및 제세의 세목이 있고요. 그 안에서는 제출 서류는 어떤 납입고지서라든지 어떤 납입고지서에도 총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배부액을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카드 매출 전표 뭐 그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이건 역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비 임차료 세목입니다. 결국은 임차료 세목도 뭐 결국은 내부 결제 문서와 어떤 그거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어떤 총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배부액,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계좌이체 증명, 제출 서류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제출 서류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위탁 정산 기관이 다른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 보유,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비는 사무실 임차료로는 절대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기관 운영에 대한 임차료라고 써 있지만 보통 사무실 임차료인데요. 사무실 임차료는 절대 불인정이 이거는 안 되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산정하실 때 절대 넣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용역비 세목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내부 결제 문서 위에랑 거의 비슷한데 검수조서 및 결과물. 그러니까 일반 용역비는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고서 등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인정사항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 부분 역시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검수조서 및 그러니까 결과물이 불명확한 용역비는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용역비는 항상 검수조서하고 결과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역까지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됨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업체를 선정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국가개혁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수의 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그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그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 상위기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비목에 이제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가장 여비에서 중요한 거는 출정 동명서, 출정 결과 보고서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출정 신청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외 같은 경우는 출입국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여비 이제 출장을 가셔서 이제 어떤 세미나 같은 경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비로 회의를 하시고 사업 추진비로 식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집행하신 경우에선 여비에서는 그 식비를 그 중복해서 지급하시면 그 중복한 금액은 이제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해외 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 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 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역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중복해서 사업 추진비랑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이 제출 서류에 출장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비목에 세목의 사업 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역시 내부 결제 문서. 여기서는 반드시 회의록이 필요하고요. 회의록에는 가능하시면 그 참석하신 분 전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인당 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이 되니 일단은 사업 추진비로 집행하실 경우에는 인당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가비를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다가비 같은 경우는 이제 5천 원 내에서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 뭐 카페에다가 선결제 하신 다음에 계속 뭐 까나가는 차감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회의비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유의하시고요. 당연히 뭐 주리 등 유인경비 포함되어 있으면 그 회의비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연구비입니다. 일반 연구비도 아까 일반 용역비와 비슷하게 검수 조서 및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구 용역비를 사전 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에 협약 등의 변경에서 승인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다거나 결과물이 불명확한 용역비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구비로 사용을 하실 때도 검수조서 및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국가개혁법을 참조하도록, 업체 선정을 하실 때는 국가개혁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정산 관련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와 불인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사업비 정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비 정산에서 이제 전년도 2021년 사업비 집행 내역 중에 불인정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역시나 가장 큰 것은 신규 인력 인건비 집행액은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인건비 1억 8천을 집행을 하셨는데 신규는 5천만 원 집행하시고 기존 분에게 1억 3천을 지급하셨다면 이 5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분의 8천만 원이 불인정됩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정말 큰 금액들을 불인정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인력 인건비 집행액은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50% 이상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리기관 사업비 집행액은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집행액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한 내역이 사업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집행도 예, 가끔 있는 부분인데 참여연구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비는 반드시 외부기관 참석이 필요하며 주류 등 유인 경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가다 집행은 안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카드와 또 직접 뭐 그 사업비에서 인출을 하셔서 현금으로 집행하시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개인카드 및 현금은 무조건 불인정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집행하시는 게 절대 안 되고 사업비 카드나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을 하셔야 되고 법인카드로 집행하실 때는 사업비 카드 교부 전이나 사전 승인이 상위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그 집행은 그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카드나 계좌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그 저희 이제 사업비 소프트웨어 고동전 클럽 사업비 관리 사용 정상 교육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프트웨어 고동전 클럽에 선정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사업비 잘 사용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중 회계사였습니다.